인하대학교의 최원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선 초기 세종 사군 위치 비정에 대한 비판과 고찰 부분을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학술문화제 주제가 조선 역사지리 분석하는 학술대회였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왼편에 있는 이 조선 역사지리, 이게 이제 1913년에 출간이 됐는데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편에 이제 지금 번역된 책을 제가 좀 같이 보여드리는데요. 사실 이제 조선사 35권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 조선사 35권의 강역사의 바탕이 됐던 이 조선 역사지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알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책이 그동안 광복 이후에 제대로 된 번역이 없었는데 고조선 인하대학교 고조선 연구소 팀에서 사실은 복기대 교수님 주도하에 2022년 그리고 2023년에 1권과 2권으로 해서 이게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번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이걸 가지고 또 분석하는 학술대회를 준비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 그 논문의 발표는 이제 서론본론 결론인데, 본론에서 우선 이제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서 세종 사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치 비정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역사지리에서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 세종 사군에 대해서는 어떤 선행 연구들이 있었는가를 좀 살펴보고, 사실은 이제 세종 사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명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압록강과 백두산이라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 압록강과 백두산은 과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압록강과 백두산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으로 그럼 압록강 상류 지역에 설치됐던 세종 사군의 위치는 어디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계는 사실은 광복 이후에 식민사학을 극복해왔고 또 상당히 극복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다룰 세종 사군 위치에 대한 문제만 놓고 보면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시도가 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결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번 논문을 준비하면서 좀 100% 다 살펴봤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세종 사군 위치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1913년에 스다 소키치가 조선 역사지리에서 비정한 세종 사군의 위치가 거의 그것은 비판할 여지가 없는 그런 어떤 학설이다, 뭐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제3조가 영토조항이거든요. 영토조항의 핵심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뭐 다른 나라에 없는 영토조항이 그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미국이나 뭐 중국, 일본, 뭐 러시아도 제가 좀 살펴봤는데 헌법에 영토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근데 그 우리가 인식하는 그 한반도의 경계가 어디냐? 바로 지금의 압록강과 두만강이죠. 그럼 그 압록강과 두만강이 우리 한반도라는 그 새로운 어떤 명칭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기준은 과연 언제부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세종이 설치했다고 하는 사군과 육진이거든요. 동북 쪽에는 육진을 설치했고 서북 쪽에는 사군을 설치했다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이 거의 상식이 되다시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보여드린 지금 이 지도와 같이 우리나라 한국과 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총 8종이 있습니다. 8종이 있는데 그 8종 중에서 모든 그 책이 다 싣고 있지는 않지만 6종류에서 지도까지 삽입해가지고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이 설치했던 사군이 어디냐.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이 동아출판, 미래엔, 천재교육 다 똑같은 지도를 쓰고 있죠. 사군만 놓고 보더라도
여연과 우예, 자성, 무창 이 사군이 지금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비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비상교육, 지학사, 헤넴, 에듀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사실에 어떤 맞냐 틀리냐 이런 논쟁의 여지가 없는 상식과 같은 일이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그 일반 국민들에게 심어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게 그러면 과연 우리가 비판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냐 하는 걸 놓고 볼 필요도 있고, 또 과연 이게 언제부터 그럼 이렇게 지금 이 지역에 사군이 설치됐다는 것을 비정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스다 소키치는 뭐 앞에서도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스다 소키치의 이력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73년생인데 18살에 이제 지금의 와세다 대학의 전신이었죠. 도쿄 전문대학에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전공을 뭐를 했냐면 방어 정치학과를 했어요. 방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나란 말이니까 일본어를 전공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 스다 소키치의 이력을 보면 재밌는 것이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시와 소설을 즐겨 쓰던 사람이었지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앞잡이가 됐느냐, 그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 같이 보여드리는 백조고길 시라토리 구라키치가 사실은 1910년에 우리가 이제 한일 합방되기 3년 전에 이미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의 그 총재였던 고토 신페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만주 역사하고 조선 역사 지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역사 지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고토 신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이제 대만 민정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정치적 인물이었는데 그 정치적 인물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런 만주와 조선의 역사 지리를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해가지고 결국은 1907년 말 1908년에 이제 도쿄의 만철 지부에 이제 사무실이 꾸려지거든요. 그게 이제 만주 역사 지리 조사부인데 거기에서 만주 역사 지리와 조선 역사 지리의 팀원이 꾸려지는데요. 바로 스다 소키치가 이제 조선 역사 지리를 담당하는데 진해곽이라고 하는 이나바 이와기치하고 두 사람이 이제 그 달라붙어서 썼는데 이제 스다 소키치가 이제 주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당시 참여할 때 나이가 35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라기치가 그 역사를 좀 공부해야 된다고 한 뒤로부터 그렇게 전문적인 공부를 하지 않은 시점에 합류를 해서 불과 5년 만에 1913년 조선 역사지리라는 책을 펴낸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밌는 것은 우리 역사학계의 태두라고 알려져 있는 두 개 이병도 박사, 뭐 잘 아시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뭐 문교부 장관까지 했던 분인데 이분이 1982년도에 그 회고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학 3학년 때의 강사인 스다 소키치죠. 그분과 그의 친구인 이케우치 히로시 진해광 두 사람이 다 조선 역사지리 편찬에 참가했던 그 주도적 인물들이거든요.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졸업한 후에도 이 두 분이 자기들의 논문이나 저서들을 보내주어 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면서 당시 일본학계의 최첨단을 걷는 이분들의 논문이나 저서들을 통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어떤 회고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바로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연구 방법이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만큼 날카로운 점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병도 박사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스다 소키치나 이케우치 히로시 같은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실증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인 어떤 연구를 한 분들로서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이병도 박사님의 그 학맥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 우리나라의 강단사학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 의식들이 계속 전수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세종 사군의 위치도 그 스다 소키치가 조선 역사지리에서 비정한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지금까지 수용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면서 모든 교과서에 지도까지 실어가지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조선 역사지리는 1, 2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1권과 2권을 보면 참고한 자료들이 나옵니다. 근데 1권, 2권 보면 이제 2권, 제가 이제 살펴볼 부분이 2권인데 2권을 보면 한국사료, 중국사료가 있는데 삼국사기, 고려사, 동국여지, 승남, 대동, 여지도 이게 이제 주 사료예요. 근데 중국사료를 보면 오대사와 거란국지, 대명일통지예요. 그런데 뒤에 이제 세종 사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지만 사실 이제 그 세종, 조선 초기의 역사지리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고려 말과 연계해서 봐야 되는데 고려 말과 조선 초로 연결되는 상황에 있어서 살펴봐야 되는 중국 역사서가 원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원사는 여기에 인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금사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금사, 원사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중국 사료에 보면. 그러니까 조선 역사지리 2에 들어가 있는 특히 조선 초기의 그런 어떤 지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 사료조차 보지 않았다. 근데 위에 조선 역사지리 1을 보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사서들이 인용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뺐거나 아니면 상당히 좀 촉박한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시안을 정해놓고 급하게 써내려간 게 아닌가.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면서는 좀 연구자의 태도로서 의심스러울 수 있는 연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역사지리를 1권, 2권 쭉 목차를 보면요. 앞에서 이제 어제부터 쭉 살펴봤지만 폐수고부터 시작해서 사만강역고에서 주로 이제 고려시대 전까지를 1권에서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2권에서 고려시대부터 해서 조선시대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3장 마지막이 바로 오늘 제가 살펴볼 선초, 조선 초기의 압록강 상류 지방의 영토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부록을 실어가지고 여기에 10개의 지도까지 싣고 있거든요. 그 지도의 마지막이 바로 선초의 조선 초기의 동북경 지도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역사지리에서 쓰다 소키치는 세종 사군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 사군의 위치를 좀 살펴보기 전에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지금 살펴보는 세종 사군에 대해서는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가를 먼저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지금 A 문장, B 문장으로만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 노란 글씨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압록강 상류 방면을 경략한 단초는 고려 공양왕 3년 하면서 어떤 그때 이전에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단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시의 강역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북면에는 고려 말에 강계부가 설치됐는데 그 위치가 지금의 초산 부근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조선 역사지리를 쓸 당시에는 강계가 지금의 평안도 지금 동로강 중류 쪽에 있는데 그 이전에는 지금의 초산이라고 불리는 곳이 강계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명이 이 부분을 보면 지명이 이동한다는 것을 이 사람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별로 강계라는 지역이 강계라는 지명이 지금의 초산 부근에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지금 그 글을 쓰고 있는 이때에는 지금 동로강 중류 지역의 강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이제 또 그 지명이 이동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부근이었을 것이고 여전히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역사상 명확한 증거는 없는데 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책을 쭉 보면 이 사람이 쓴 부분을 보면 명확한 근거 제시는 없어요. 근거 제시는 없고 다만 이 사람의 상상과 추정과 단정 이런 것들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군에 대해서 쓴 부분을 보면 크게 뭐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여연에 대해서는 동쪽으로 무창 다락구비까지 45리, 남쪽으로 자성 신로연까지 105리 쭉 해서 사방 경계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성에 대해서는 사방 경계도 없어요. 그냥 북으로 상토보까지 120리. 요 딱 한 구절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무창에 대해서는 뭐 사방 그 경계를 얘기하고 위에도 이제 쭉 이렇게 해놨는데 요것만 이제 동국여지 승남을 인용해서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이제 그 단정을 지었냐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연은 지금의 부흥리 부근인 듯 하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성은 지금의 자성에서 서쪽인 압록강변의 구성 동구라고 기입된 곳일 것이다. 그런데 어딜 봐도 조선 역사지리에 이렇게 추정하고 단정 짓는 근거 제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도에 제일 뒤편에 이제 지도를 쓰리면서 요 지역에 바로 여연, 우예, 그 다음에 자성, 무창 요렇게 압록강변 상류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요 지도는 비로소 세종 사군이 설치되면서 압록강 상류 지역까지 진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도의 위치 비정이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고등학교 모든 교과서에 실린 사군의 위치 비정이 어디서 비롯된 거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 지금 세종 사군이 설치된 뒤에 여기 굵은 그 선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이게 세종의 그 차남이었던 세조가 또 이 사군을 나중에 방기하면서 이 땅을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지도를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종 때 사군을 설치해서 압록강 상류 지역까지 진출했는데 그 지역을 확보를 해서 조선 말기까지 끝까지 유지했다는 게 아니라 불과 2대가 지난 세조 때는 저기도 또 다시 잃어버려가지고 저기는 우리 땅이 아니었다고 지금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이 지도가. 그러면 지금 이런 어떤 그 스다 소키치의 조선 역사지리에 조선 초기의 어떤 압록강 상류 지역에 대한 저런 역사 인식이 과연 이 사람의 단독적인 어떤 판단과 그런 거였을까? 앞에서 이제 다른 분들 연구할 때도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뭐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조선 중기에 이제 동국지리지 한백겸에 이제 이 얘기도 했지만 작년에 이제 우리 그 학술대회 할 때 그 윤한택 교수님이 이 동국지리지를 거의 제대로 번역한 건 이 책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그 동국지리지 연구라는 제목으로 이제 단행본으로 저희 대한사랑에서 이제 도서출판 대한사랑에 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한백겸은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리를 한반도로 한정하는 기록만을 취사 선택하고 대륙 요동 관련 기록은 무시하거나 한반도의 것으로 둔갑시키거나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반도사관의 연원인 동국 독자사론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한백겸 선생께서 그 취사 선택을 했다는 거죠. 기록이 없는 게 아닌데 있는 것 중에서도 자신의 사관인 동국 독자사론 이름 자체로 보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그 중국하고 다르게 우리도 자체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국 독자사론의 강역사를 놓고 보면 바로 중국하고 다른 우리나라의 역사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한 이남 지역에서 이루어졌지 결코 저 북쪽은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강역사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바로 지금 그런 어떤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분의 영향을 받은 남구만 같은 분도 동사변증이라는 지리적인 어떤 그 역사서를 쓴 게 있는데 이분의 어떤 그 약천집이라는 그런 문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뭐 그 관료로서 뭐 그걸 적극적으로 세종 사군에 대해서 연구한 건 아닌데 이분이 함경도 관찰사를 하셔가지고 쭉 가면서 여러 가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쓴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이제 세종 사군에 대해서는 여연 등 폐사군도 모두 넓고 비옥한 땅이다라는 것을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폐지시켜두고 버려두는 것은 조선의 입장에서는 진실로 애석한 일입니다 하면서 나중에 상소까지 올리거든요. 폐사군을 다시 복설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주민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거기를 옥토로 가꾸고 이렇게 세금도 거기서 거두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 남구만의 그 폐사군 복설의 문제가 계속 그 후대에 이게 논의가 되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정약용이 이제 또 그 우리의 이제 그 핵심 역사의 이제 지명 중에 하나인 폐수를 지금의 압록강으로 비정하고 압록강 이내 쪽으로 모든 역사를 끌고 내려오는 이런 아방 강역구를 쓰면서 결국은 압록강이 우리의 역사의 한계가 또 지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 정약용 같은 경우도 이제 정인지가 고려사를 편찬하면서 지리지에 고구려가 이미 멸망하자 그 지역이 마침내 신라에 들어갔다라는 이런 구절을 썼는데, 이거는 허망한 말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하고 그냥 폄하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강역사 인식을 가지고 쓴 아방 강역고가 대표적인 또 우리 역사의 어떤 지리 연구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스다 소키치의 어떤 먹잇감이 돼가지고 그런 어떤 그 배경을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현대사 지금 뭐 요즘 학계에서의 세종 사군의 위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연구들은 좀 제가 논문에는 실었지만 여기는 그 PPT는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몇 가지 좀 눈여겨볼 것이, 몇 학자들이 사군 위치에 대해서는 뭐 비정을 어디로 한다 이런 연구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스다 소키치가 비정해 놓은 것이 맞을 것이다 하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서 이제 다 인정을 하다 보니까 없고요. 다만 이제 압록강이 어디냐, 시대별 어디냐, 이제 이런 연구들은 좀 있는데, 뭐 아까 이제 앞에서 화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압록강이 뭐 요하 압록이 있고 화주 압록이 있다 하는 이런 신조어를 만들면서 지금의 압록강 안쪽에 화주 압록이 따로 있었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는 교수도 계시고, 또 13세기 그 고려 중기 이후에는 지금의 압록강이 굳어져 가지고 8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어떤 학자들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복기대 교수님이라든지 우리 옆에 계신 허우범 교수님, 그 다음에 윤환택 교수님, 여러 이제 인하대 쪽에서 요하 압록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학계에서 많이 주장이 되고 있지만 아직 교과서까지 반영되지는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그러면 이 스다 소키치가 아까 동국여지 승남을 주로 인용해 가지고 그 사군에 대해 설명했는데, 사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당대의 기록인 세종실록 지리지에 사군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스다 소키치는 세종실록 지리지를 인용하지 않았을까? 근데 인용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내용을 보면 몇 구절이 지리지의 내용을 갖다 쓴 게 있어요. 그런데 출처를 거기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지승남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당대의 기록인 세종실록 지리지를 안 읽은 건 아닌데 거기에 있는 거는 외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연과 자성 그 다음에 이제 쭉 있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제가 이제 뭐 지역적인 어떤 특징, 지형적인 특징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번에 연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가지고 가장 큰 특징인 사군과 연결된 지명인 압록강과 백두산이라는 두 가지 지명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인용을 했지만 시간 관계상 쭉 보시면 여기에 이제 압록강과 다 대천이 압록강 상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군과 다 연관돼서 자 나오고요. 그러면 그 압록강이 지금 우리가 보는 압록강이냐, 봉천통지 1930년대에 나온 봉천통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의 압록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거든요. 쭉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배가 왕래할 수 있는 강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1930년대에 보더라도 배가 운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하류만 하더라도 겨우 윤선이 조금 움직이거나 아무래도 뗏목을 가지고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강이다. 지금의 압록강이 그런 강이거든요. 그런데 고려사에 보면 충선왕 3년 1309년에 기록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원나라의 황후가 절을 짓는데 나무가 필요하니까 백두산에서 벌목을 해가지고 압록강을 통해가지고 실어 나르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노란색으로 백두산에는 좋은 목재가 많습니다. 만약 심양군 2,000명을 뽑아서 벌목하고 압록강으로 떠나려 보낸 다음 고려를 시켜 배로 실어 수송하게 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에서 배를 100척을 만들어 가지고 쌀 3,000석하고 그거를 실어 나르는 일을 하거든요.
그럼 앞에서 얘기했듯이 봉천 통지에 지금의 압록강은 배가 다닐 수 없어요. 지금 그 장백산맥하고 강 아래쪽에 강남산맥 이 양쪽 산맥이 있어가지고 협곡이거든요. 지금의 압록강은. 그러니까 물살이 되게 급하고 폭이 좁습니다. 배가 다닐 수 없는데 여기는 지금 배를 100척을 실어가지고 보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봉천 통지에 보면 지금의 압록강으로 배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육지에서 양쪽에서 배의 선을 그 줄을 연결해서 끄잡아 당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의 힘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지금 강이 지금의 압록강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볼 때 지금의 압록강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록강도라는 이런 지도를 보면 지금의 장백산에서 동가강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동가강이 백두산은 없고 장백산과 소백산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목은 이색이 보면 우리나라 국토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가운데 장백산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구절도 나오고요. 이미. 그런데 이 주시도에 보면 백두산하고 장백산이 다른 산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쭉 그 사료들을 보면 이 압록강이 지금의 압록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대별 사료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또 그 대청광효도에 보면 지금 여기 그 백두산이 있고 장백산이 따로 있는데 장백산에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압록, 혼동, 이원이라고 돼 있어요. 압록강과 혼동강 두 가지 강물의 그 원료 발원지가 바로 장백산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압록강은 백두산에서 나오는 압록강이 또 따로 그려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알 수가 있고 좀 이런 사료들이 쭉 있습니다. 장백산이 어딘가 지금의 백두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기록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안정복의 동사강목도에 보면 우리 허우범 교수님 그 책에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있는데 압록강을 동가강이라고 기록한 이런 구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그 좀 마지막 얘기로 좀 보면 1866년에 내온 고산자의 대동지지에 보면 다른 곳은 안 나오지만 서북계인 청북지역, 청천강 이북 지역의 19개 지역에 대한 위경도가 나오는데 이 연구 논문을 우리 허우범 교수님이 쓰셨는데 그 위경도를 재보면 지금의 압록강 안쪽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 지금 파란색으로 그려진 이 부분 여기에 지금 이렇게 비정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서북계 지역이. 그럼 상류 지역은 어디까지로 연결되겠느냐? 이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종실록에서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압록강을 한 개로 삼을 경우 우리 땅이 전애들에게 들어가니 어찌 아깝지 않겠느냐. 고종의 앞에 현종 때 이미 압록강 건너편도 우리 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려 초기, 중기, 후기, 초기에 압록강은 시대별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그 허우범 교수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고 휘바라 혼강 이것이 바로 조선 초기의 압록강이었다. 이런 걸 볼 때 여기에 압록강 여말선천 압록강이 이곳이었다. 이렇게 얘기되고 이런 그 사군에 대한 어떤 지리적인 특징을 좀 연구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기록이 그래요. 땅이 넓고 비옥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압록강 안쪽에 있는 사군 지역은 비옥하고 넓은 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700리가 된다는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의 그 길림성 백산시, 그 다음에 통화시 이쪽 부근이 가장 보수적으로 치더라도 여기에 지역의 세종 4군을 우리가 위치 비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선 왕국 정도 얘기는 많이 나왔죠. 어제부터 당빌지도 여기에 보면 이제 뭐 독도만 했지만 두만각 북쪽 압록강 건너 조선 영토 이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밑에 그 글씨까지 써 있어요. PING하고 NGAN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제가 그 불어를 전공한 프랑스를 유학한 박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불어 맞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불어로 볼 때 저게 그 평안, 피양 그거를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평안도 지역이 지금 압록강 건너편까지 여기 그 표시가 돼서 이 PIN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까지를 지금 압록강 그 너머의 평안도 지역으로 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평안도 청북 지역의 위경도 연구 결과하고 그 다음에 세종 4군의 압록강 상류 지역의 백산시와 그 다음에
그 지역까지 연결하면 이런 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폐사군, 세종이 사고를 개척한 폐사군의 위치가 어디냐? 그래서 지금 현재가 문제가 있고 길림성의 백산과 통화, 강원구 지역이 폐사군일 공산이 높다라는 조금 혁신적인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조금 더 다듬으면 좋은 논문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 선행 연구 논문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세 분의 논문 발표가 있었고 지금 남은 시간이 한 20여 분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한 15분에 걸쳐서 평가를 하고 남는 시간에 한두 분의 질문을 받고 발표자들의 한 1, 2분 정도의 멘트 정리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분이 발표한 것에 대한 공통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쓰다속이지로 대표되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구축하는 반도사관, 한반도 안으로의 위치 규정이 일제가 한 것이 뿐인더러 어떤 그러한 빌미를 조선시대의 실학자들이 제공한 것이 아닌가 상당히 유의미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거기다가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지금 방금 하셨는데 조선시대 당시의 학자들도 지금의 조선의 강역을 지금의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인식했겠느냐는 겁니다. 방금 전에 당비례 지도도 봤습니다. 어제 제가 당비례 지도와 똑같은 1876년 강화도 조약 때 일본이 그린 조선의 지도도 봤습니다. 그런 지도가 조선 후기의 지도입니다. 1737년, 1876년이니까. 그럼 조선 전기는 그거보다 더 넓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조선의 학자들은 아무리 조선의 정통성,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인해서 어떤 정통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대명사대주의를 했을지언정 그 강역을 지금의 강역으로만 이해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학자들이 쓴 역사 지리서를 검토할 때에는 반드시 조선시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조선의 강역을 염두에 두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살펴본 그러한 지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범위 안에서 조선의 학자들은 역사적인 지명을 규정하려고 했겠죠. 그것이 남아 있어서 대동여지도라든가 또 아반강역고로 구축되었다면 일제에 쓰다속이지를 비롯한 식민사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의 압록강과 두만강 안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데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첫 번째 발해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발해의 강역이 어디냐가 이제 우리의 큰 이슈입니다. 발해 5경 15부. 그런데 이 발해의 강역을 연구를 하려면 고려의 강역 연구가 우선돼야 되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전에 고려 초기, 조선 초기까지 인식되어 온 발해는 우리 역사다라는 것이 조선 중후기로 가면서 성리학과 소중화 사상이 심화되면서 희석돼 가지고 발해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변질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핵심은 제가 볼 때는 강역관이라고 봅니다. 발해의 영토를 조선이 차지하고 있느냐,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배경이 깔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명나라, 중화인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 오랑캐인 청나라가 들어온 거를 조선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조선이 소중하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럼 사실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오랑캐인데 동이족인데 중화가 없으니 동이족인 조선이 소중화를 자처한다면 이제 오랑캐가 아닌 중화가 된 것이죠. 중화의 입장에서 오랑캐를 보면 청나라도 오랑캐요. 발해도 오랑캐입니다. 나아가서 예매족이 주축을 이룬 고구려도 오랑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중후위로 지나갈 때 그렇게 희석된 것은 그러한 정치 사상적 배경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그 시대의 어떤 역사관은 항상 정치적이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것이 개입되어 가지고 역사가 기록돼 있고 후대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을 당대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학문적으로 체계와 계통을 세우고 이론을 세우는 것이 연구가 아닐까 이렇게 좀 분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기록과 역사 연구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꾸 목이 마르네요. 그 다음에 화주 쓰셨는데 두 번째, 자, 이 화주 위치하고 천리장성 문제를 같이 거론하셨습니다. 고려의 천리장성이 어디냐? 이것도 또한 저의 중요한 연구 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지리를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역사지리가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하다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면 우리가 흔히 지금 구글 지도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 지도 3D로 되어 있는 구글 지도를 놓고 보면 자연 지형을 볼 수가 있는데 강과 산을 보고 그 강 사이로 있는 길을 본다면 인간이 살고 문명이 이동하고 교통이 흐르고 물류가 흐르고 전쟁도 가는 길입니다. 모든 곳이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어디냐, 길목이 어디냐, 어디가 과연 제일 중요한 요충지냐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조금 더 머리가 아픈 역사지리가 아니라 조금 더 의미심장한 역사지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쓴다면 고려에서의 천리장성은 역사지리적으로 볼 때는 가장 자연 환경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즉 동서남북 사방에서 공격받을 수 있는 곳, 고려의 땅인데 사방에서 쳐들어올 수 있는 곳에 천리장성을 설치해야 되겠죠. 아까 화주의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평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천리장성의 끝도 화주라고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바다에 접하고 있다.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이 바다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제가 위화도였을 때 섬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지만 그러한 개념들을 조금 더 우리가 학문적으로 습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정리 안 해도 중국의 오래된 사서에서 이미 바다에 대한 정의들을 다 해놨습니다. 어떠한 것을 해라고 하느냐 그런 것들을 다 정의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사설을 보면 충분히 천리장성의 위치를 비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하신 그 폐사군 조선의 사군 위치인데 여기에서 조금 거론을 하다가 초반에 거론하신 백산하고 압록강입니다. 우리가 백산을 백두산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야기입니다. 백산의 한 부분이 백두산입니다. 백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산맥 같은 개념입니다. 그 백산과 압록강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같이 다니고 어떤 민족과 관련이 있냐면 말갈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갈백산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첫 번에 이제 발해 말갈을 보면서 말갈족의 역사적 변천을 봤습니다. 숙신족부터 시작해서 여진족까지의 흐름을 봤는데 그 수당 시대부터 있어온 말갈족, 그 말갈족이 사는 곳에 성스러운 산 백산, 그 백산에서부터 나오는 강 압록강입니다. 그런데
지명은 언제나 이동합니다. 지명이 이동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학계는 평양도 지금 평양이고 수천 년 동안, 압록강도 지금 압록강입니다. 그러한 논리는 쓰다 속일지의 논리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논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압록강이 국경을 말하는 경계를 의미하는 강이라고 하면, 경계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고려 서경 반란을 일으켜서 60개 성, 40개 성을 원나라에 바치거나 할 때마다 변화가 생기겠죠. 영토의 변화에 따라서 경계인 압록강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압록강이 항상 영토 변경하고 상관없이 계속 압록강이라면 그걸 국경선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압록강도 시대에 따라 같이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고려 초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압록강이 어떻게 변해됐는가를 영토적인 개념에서 본 겁니다. 국경선의 개념으로. 그래서 모든 지명은 이동한다라는 개념을 놓고서 보면 역사지리 연구가 조금 더 시각의 확대를 가져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폐사군과 관련해서는 폐사군이 인삼밭입니다. 인삼이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폐사군을 인삼 때문에 국경선하고 마주하고 있는 곳이지만 개간을 하지 않습니다.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곳으로 청나라가 망하고 나서 연고탑으로 도망갈 것인데, 연고탑으로 도망가는데 어느 길로 가느냐? 조선의 경계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조선의 경계로 지나가는데 대비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연고탑 회기설입니다. 청나라는 제국을 이루어서 막강한데 조선의 소중화를 자처하는 조선의 학자들은, 조선의 선배들은 오랑캐는 곧 망할 것이다.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길목이 바로 폐사군입니다. 폐사군인데 우리 학계에서는 폐사군으로 지나간다고 하니까 지도를 어떻게 그려놓나요? 북경에서 심양으로 해가지고 압록강을 건너서 폐사군을 따라서 와서 백두산을 지나서 연고탑으로 가는 지도를 그렸습니다. 세상에 그 편한 길, 심양에서 장춘 넘어서 갈 수 있는 그 편한 길을 놔두고 압록강을 건너서 2000m가 넘는 개마고원을 건너서 백두산을 지나서 연고탑으로 간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폐사군의 위치를 지금 거기다가 비정이 났기 때문에 중국 쪽 사서, 조선왕조실록의 사서를 보고 그렇게 지도를 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굉장한 모순이죠. 보병도 아니고 여진족은 기병입니다. 말 타고 달리는 병사들이 그렇게 후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위치들을 자세히 보면 당빌의 지도라든가 대동지지에 나와 있는 김종우의 위경도의 위치라든가 또 어저께 보여드린 일본이 그린 조선의 위치를 볼 때 지금의 혼강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혼강 위쪽으로 지나가서 휘바라를 지나서 연고탑으로 가는 길이 가장 빨리 가는 평탄한 길입니다.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조선의 강요하고 마주치게 되고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조선왕조실록에서는 100년 동안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을. 100년 동안을 하고 있는데 그 지키는 방법이 뭐냐? 백성을 글로 옮기고 개간을 시키고 방책을 만들고 지킵시다. 안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인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삼 때문에 지키는 것은 무리다. 누가 글로 가겠느냐 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까요? 오늘 가서 한번 사료를 찾아보십시오. 전하께서 인덕을 베푸시고 어진 정치를 하시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통탄에 하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지키는 것이 왕이 인덕을 베푸면 되는 거구나.
총칼을 들고 쳐들어오고 말발굽으로 딛고 있는 말발굽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영토를 그냥 인의와 예주로만 베풀면 지켜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조선의 사대부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말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경계를 잡았을 때에만 사석 이력에 맞는 내용이 되고 또 그렇게 경계를 잡았을 때 방금 말씀하신 통화 백산 지역이다. 그리고 지금도 가보면 통화 백산에서 삼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삼이 집결지가 어디냐? 환인입니다. 환인에 전부 그 인삼이 물려서 환인의 인삼시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인 집안 관광 많이 가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면 꼭 환인의 온전산성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야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을 한번 불러보시죠. 전부 인삼을 놓고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인에서 지방까지 버스로 이동할 때 보면 혼강을 따라갑니다. 혼강변을 유심히 보십시오. 전부 인삼밭입니다. 강둑을 따라서 전부 인삼밭으로 쫙 널려 있습니다. 지금 인삼이 동의되니까 더 심었겠지만 당시부터도 인삼이 그쪽에서 많이 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인삼밭이 그렇게 널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세 분이 발표한 이런 내용들을 보다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총평을 했고요. 지금 시간상 발표하신 분들이 시간이 한 5분 정도 있어야 되니까 질문을 한 두 가지 정도 받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어느 분한테 질문할 것인지 하시고 간단하게. 정다원 박사한테 전하고 싶은데요. 만주족이 한국 사람과 가깝다는 얘기하고 또 만주족은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청나라의 왕의 성이 애신강나 아닙니까? 애신은 이제 그 나라 발음으로 이제 경주 김씨라고 하고 강나는 이제 종족이라고 이제 해석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신라를 반하고 기억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처음에 여진하고 우리 관계를 보면은 부모의 나라에서 형제 나라에 따라 신하의 나라가 되는데 우리가 러시아지만은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이성계에 대해서 연변과리대 교수들이나 연변민족대 교수들은 여진족이라고 그럽니다. 간단하게. 왜 조상들이 이제 만주에서 원나라 다같이 기술을 계속 해왔고 그다음에 마이테자가 이제 죽은 게 아니라 한경도에 가서 여진족 통솔을 해서 한 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 금나라나 여진족 만주의 역사에 그 경주 이씨가 김씨가 나라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다른 민족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주신 분께서 여쭤보시는 게, 그러니까 여진사는 한국사와 어떻게 관계해서 봐야 하는가를 여쭤봐 주신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발표를 한 것이 발해가 위주였고 발해의 전신인 말갈부터 살펴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일단 중국에서 그 말갈이 등장한 이후부터 발해가 등장한 후를 쭉 봤을 때 말갈은 흑수말갈의 역사로 합쳐지고 이후에 여진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종류로 얘기를 하거든요. 흑수말갈은 생여진이고 이제 말갈 내에서 송말부라는 그 송말 말갈이 고구려의 집안과 이제 합쳐지면서 발해가 되고 그 뒤에 이제 남은 애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데 그 중에 일부가 말갈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말갈이 나중에 이제 또 수겨진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겨진 문제에서는 생여진이랑 통합된다고 하고 그거를 한국사와 연계해서 볼 만한 자료는 현재로서는 저는
지금까지의 이 연구 범위에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진과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좀 그 이후의 사서에서 조선이 여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라든가 아니면 요사금사, 원사 그런 데에서는 여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좀 별도로 추가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살펴본 거는 서북계 쪽에 이제 특히 압록강 상류 지역으로 추정되는 세종 사군에 대해서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선춘령이나 공엄지는 동북면 쪽의 육진과 관련된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육진 위치 비정에 대해서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때는 이제 육진,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육진에 사방 경계가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조선 초기에는 지금과 같이 심리가 4km냐, 그 당시에는 이제 주척법이 좀 달랐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면적을 좀 계산을 해서 지금 현재 비정하는 육진, 지금 함경북도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그 육진의 그 현재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 면적과 비교했을 때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된 전체적인 육진의 면적이 훨씬 더 넓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볼 때, 육진도 압록강 안쪽이 두만강 안쪽이 아니라 북쪽이라는 걸 확인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말 그대로 지금 그 육진과 관련되는 지명들이고, 지금은 서북계 쪽이니까 그거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